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4부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세계 해석인데, 여기에 다세계란 말은 많은 세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많다는 뜻인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물리학계에서 주류학계에서는 코펜하겐 해석을 정통적인 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은 그전에도 제가 이 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식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양자역학의 이론과 실험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면에서 양자역학은 믿을만 하지만 코펜하겐 해석에서 파동함수의 분계를 말하고 물리량이 관찰자의 측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의 사유방식이나 사물인식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자역학의 쟁점은 이거밖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실제성의 문제와 파동함수의 분계인데, 측정 전에는 중첩 상태에 있던 파동함수가 관찰자의 측정에 의해 중첩 상태가 깨어지고 인간이 사물 인식 방식에 맞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중스릴 실험에서 관찰 전에는 원자 이하의 미시역스 존재들이 두 개의 스릴을 통과하여 간섭무리를 만들지만, 다시 말해서 그때는 파동이지만 관찰하면 입자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 역시 중첩입니다. 파동일 때는 그 위치가 중첩되어 있지만 관찰하면 중첩이 깨어져서 한쪽 스릿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자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첩이 깨어진다는 말이나 관찰 전에는 파동, 관찰하면 입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파동함수는 전 우주에 걸쳐서 관찰자가 입자를 관찰할 확률이 퍼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관찰자가 여기서 입자를 발견한 바로 그 순간 여기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1이 되고 다른 우주 전체에 걸쳐있던 나머지 공간에서는 그 확률이 갑자기 0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에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7강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6번째 강의에서는 파동함수의 분계를 말하지 않고도 양자역학의 이론과 실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다세계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세계 해석이라는 말은 영어로 many world interpretation이니까 세상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세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양자 이론이 파동만을 기술하고 파동함수는 중첩 상태를 나타낸다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에서는 중첩 상태가 반드시 깨어져서 파동은 사라지고 입자가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화이만의 선생인 휠러의 제자 휴 에버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이 해석은 양자 이론을 그냥 고집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해석을 다세계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이론에서 말하는 파동함수가 붕괴된 채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파동함수 상태를 다시 한번 써봤는데, 관찰자가 단 하나의 상태만을 본다고 해서 다른 상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파동함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무한히 많은 상태의 중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1, 상태 2, 상태 n, 그 다음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관찰자가 이 상태 중 하나,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상태를 관찰한다면 관찰 즉시 파동함수는 붕괴되고 상태 n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파동함수 붕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다세계 해석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관찰자가 다른 모든 상태를 관찰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다른 상태는 각기 다른 세계에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상태 1을 관찰했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1을 관찰하는 거 맞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세상이 딴 데 또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세계에서는 똑같은 A가 상태 2를 관찰하게 되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A가 상태 3을 관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그러나 똑같은 A가 또 다른 상태를 관찰하는 세계가 많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파동함수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은 맞죠. 그러니까 다세계 해석에서는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도 쉽게 해결됩니다. 사실 슈레딩거는 실제론자로서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 파동함수는 중첩 상태에 있지만 관찰에 의해 중첩이 깨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삶과 죽음이 반반씩 섞인 고양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대들기 위해서 그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만드는 건데, 상태는 이렇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와 청산가리가 든 유리병, 그다음 방사성 물질 라듐, 그다음에 방사능을 검출하는 가이거 개수기, 망치가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상자는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고 밖에서 내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방사성 물질인 라듐이 붕괴가 되면 가이거 개수기가 그걸 탐지하게 돼서 딸깍 소리 내죠. 그래서 가이거 개수가 탐지하는 그 순간 망치가 유리병을 내리쳐서 청산가리가 든 유리병인데 내리치게 되면 청산가리 유출됩니다. 그러면 청산가리를 고양이가 마시게 되고 고양이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라듐은 반드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붕괴될 확률이 1시간 뒤에 딱 50%예요. 그러니까 1시간 뒤에 붕괴됐거나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반반씩. 그러면 1시간 뒤에 고양이는 죽었을 가능성도 50%, 살았을 가능성도 50%입니다. 코페르니쿠스 해석에 의하면 고양이는 삶과 죽음이 반반씩 섞여 있는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파동함수가 고양이를 관찰자가 관찰하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관찰된다는 겁니다. 관찰 전의 고양이 파동함수는 그 밑에처럼 루트 2분의 1 곱하기 삶의 상태 더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죽음의 상태. 루트 2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개수를 제곱하면 바로 그 상태가 발견될 확률이니까 삶이 발견될 확률이 2분의 1, 죽었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에서 삶과 죽음이 반씩 섞인 고양이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사물 방식으로는 분명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다세계 해석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파동함수가 붕괴하지 않기 때문에 파동함수에 포함된 모든 상태는 다 존재하는데, 살아있는 상태는 이 세계에 존재한다면 죽어있는 상태는 저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상태가 두 개니까. 그래서 관찰전의 파동함수는 양자역학의 이론에 따라서 상태들이 삶과 죽음으로 중첩되어 있지만 다세계 해석에서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파동함수가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중첩 상태는 다 현실 세계에 존재합니다. 근데 한 세계에서 중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세계에는 살아있는 고양이, 저쪽 세계에는 죽은 고양이,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거니까 관찰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두 가지 세계로 붕괴하는 거죠. 이렇게 갈래질을 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지난 2부의 7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베일의 정리와 아스펙의 실험과 또 그 후에 행해진 여러 실험 덕분에 우리는 우리 실제 세계가 아마도 실제성은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리성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근데 다세계 해석에서는 분리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파동함수로 쫙 퍼져 있으니까 그럼 붕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함수에 포함된 모든 것은 어딘가 존재하게 됩니다. 관찰자가 측정하는 것은 없던 것을 측정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인가 있는 걸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다세계 해석이 실제론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론이라고는 하지만은 다세계 해석에서는 단일한 실제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도 있고 딴 세계는 죽어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중첩 상태가 다 어딘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렇게만 말한다면 다세계 해석은 좀 애매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한 실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한 실제가 없다는 것은 실제가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는 것 측정한다는 뜻에서 다세계 해석은 분리성과 실제성을 잘 설명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다세계 해석은 아주 좋은 내러티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서적으로 강하게 거슬리는 느낌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라고 혹평하면 한가면,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거슬리는 거냐 우리의 감정이고 그것만 참으면 기존의 어떤 세계관보다도 더 이치에 맞는 좋은 해석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러는데 고리양자중력이라고 부르는 분야는 양자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잘 조화를 시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연구의 필수적인 휠러 드윗방정식을 개발하고 아주 이론 물리학에서 이름이 있는 인물로 알려진 드윗이라는 사람은 다세계 해석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다세계 해석이 뭐 기가 막히게 좋은 설명이고 이거야말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관찰할 때마다 파동함수가 갈라져서 여러 개의 우주가 평행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세계 해석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에 관해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식을 가진 관찰자가 관찰할 때마다 우주가 붕괴한다고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입자가 상호할 때마다 붕괴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주는 매 순간 물질들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도 만약 관찰자로 본다면 매 순간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로 붕괴될 겁니다. 그것보다는 다세계 해석의 관찰자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덜 복잡해 보일 겁니다. 어쨌든 다세계 해석이 기괴해 보이긴 하지만 기괴해 보인다는 것이 이 해석을 기피해야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갈라진 우주를 관찰할 수가 없어서 이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할 길이 없다는 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할 때마다 붕괴되는 우주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다세계 해석이 양자역학 이론과 실험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세계 해석처럼 기괴한 해석이 양자역학의 당당한 해석 중에 하나로 꼽힌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세계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앞뒤에 맞게 꾸미는 얘기, 즉 내러티브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첫과 이름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물리학을 도입해가지고 물리학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만 일상 세계 속에서 양자역 해석처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첫걸음일 겁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으로서 이렇게 봤지만 내가 입장을 달리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세계 해석은 정서적인 거부감을 참는다면 아무런 모순 없이 양자역학의 이론과 실험을 잘 설명한다는 뜻에서 양자역학의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관찰할 때마다 우주가 여러 개로 붕괴한다는 것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불교가 오히려 다세계 해석보다는 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주도적 지식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 검증이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과학적 진리의 힘은 검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적 진리도 검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검증이 주관적인 내적 체험이라서 내가 지금 명상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가르쳐서 1인칭 과학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강의에서 다세계 해석을 불교보다 덜 과학적이라고 폄하면서도 소개하는 것은 반야와 전도몽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다세계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그럴듯한 설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반야로 딱 직관하는 겁니다. 두말할 수 없이. 그래서 선성들은 국맛을 직접 맛봐야지 말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배부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반야를 기르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데 대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걸 부처님이 자세히 가르쳤어요. 사실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도 하지 말고 선택도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걸 살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경행에 따라야 돼요.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방울의 빗방울에 힘이 없어도 100만 년이 지나면 그랜드 캐니언을 뚫는다는 말처럼 결국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그때 그 순간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인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6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7강에서는 양자역학의 또 다른 실제론, 그러니까 보무의 해석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국소성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실제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EPR 파라독스에서 주장한 아인슈타인의 실제론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